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화학 파트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은 광합성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생물 파트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화학 파트까지 4개의 영역 중에서 물리, 화학까지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물, 지구과학 영역을 마무리하시면 이 모든 과학 영역을 끝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생물 첫 번째 파트 광합성부터 들어가고요. 광합성이 끝나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까지 그 동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 사람의 몸의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기작, 가장 중요한 거죠. 광합성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에서는요, 식물의 구성을 모르면 광합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그 기본 단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보아온 식물 중에 이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것은 식물 세포입니다. 즉 식물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쪼개고 나면 가장 작은 생명의 단위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식물 세포와 지금 동물 세포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나란하게 그림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식물 세포 구성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세포가 가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속에 핵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핵 안에서 어떤 유전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핵 주변에 보시면 가득 차 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교재엔 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세포질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것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같은데요 선생님? 아닙니다. 빈 공간 아니고요. 액체 물질과 여러 가지 무기업류들이 섞여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세포질 속에는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소기관들의 명칭이 잘 나와 있죠. 먼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생긴 큰 덩어리들이 생긴 액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액포라는 구조는요, 굉장히 큰 구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구조일 수도 있어요. 액포는 사실은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랑 다르게 세포의 겉표면에 단단한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하나 더 있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바깥으로 배출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만들어졌을 때에 노폐물을 그대로 세포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액포 속에 그 노폐물들을 보관해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가 오래된 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는 큽니다. 그 다음 우리 식물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엽록체가 보이고요. 엽록체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광합성을 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그 옆에는요 세포막, 세포벽이 있는데요. 세포막은 역시 세포를 보호하는 얇은 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바깥쪽에 세포벽, 아주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자, 동물세포랑 비교를 해보면 역시 동물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기능을 해야 하니 유전물질을 담고 있는 핵 보이고요. 그 다음 역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 미토콘드리아 보이고요. 그 다음 역시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세포질 꽉 차 있고요. 역시 부유물질 보이고요. 소기관 중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이 보이시죠? 세포막은요 역시 동물세포의 겉표면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세포막 말고 세포벽은 동물세포에서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비교해보면 식물세포에만 더 몇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구조가 바로 엽록체 보이시죠? 그 다음 액포, 이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보자면 세포벽이 있겠죠.
이 세포벽 때문에 사실은 액포라는 구조가 생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의 구성, 식물 세포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식물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어떤 단계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식물체를 구성할 때에는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하나를 만들고요. 조직들,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 개를 만들고요.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개들은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기관에 해당하는 구조가 어떤 게 있냐면 식물에서는 잎이라는 기관, 그 다음 줄기라는 기관, 뿌리라는 기관, 꽃이라는 기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꽃, 잎, 줄기, 뿌리가 모여서 식물의 개체 하나를 만들고 있죠. 여기서 동물체 구성과 비교를 또 해놓았는데요. 종종 동물과 식물의 구조에 대한 비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차이점 나는 부분만 여러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식물체는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걸 만드는 반면 동물체의 경우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바로 기관을 형성합니다.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걸 만들고요. 여기에서 어떤 예가 있냐면 소화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를 만들죠. 소화기관에는요,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위나 또는 식도나 또는 소장, 대장 등이 있겠죠. 이렇게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라는 어떤 큰 하나의 계를 만드는 거고요. 각각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이 만나서 하나의 동물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체와 동물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서 식물체가 하나가 더 있고 어떤 단계에서 동물체는 없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드디어 식물의 각각의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식물의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기관을요, 크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만을 나누어 보는 거죠. 먼저 뿌리, 줄기, 잎이 있는데요. 뿌리는 이제 아래쪽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뿌리는요, 호흡을 합니다. 선생님, 뿌리가 땅속에 박혀서 어떻게 호흡을 하죠? 땅속에도요, 그 공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흙 알갱이들 사이에 공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호흡을 해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 뿌리는 당연히 땅속에 딱 박혀서 그 개체를 지지해주는 지지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뿌리는 땅속에 딱 박혀서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기물과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뿌리는 저장작용도 하는데요. 저장작용을 하는 뿌리 중에 우리가 잘 좋아하는, 잘 먹고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와 같은 것이 바로 저장작용의 대표적인 뿌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양분을 많이 저장해두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줄기의 기능은요, 당연히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호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줄기는 운반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길쭉하게 생겼고요. 뿌리에서 흡수한 무기물과 물을 줄기를 통해서 쫙쫙 흡수하여 끝까지 줄기 끝, 이파리 끝까지 전달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운반작용이고요. 줄기 또한 저장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장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줄기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요, 줄기 부분인데요. 저장작용을 하기 때문에 볼록 튀어나와서 우리가 먹는 감자, 알갱이처럼 보이시는 거죠. 자, 잎입니다. 잎의 경우에는 역시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잎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증산작용의 경우에는 수증기를
증발시키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증상작용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인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증상작용에 대한 내용도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체 내에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잎의 기공이란 부분이 어디에 주로 분포하냐?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있으면 제 손등이 잎의 뒷면이 되겠죠? 뒷면에 기공이라는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들여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도 함께 일어나면서 그 구멍을 통하여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증산작용인데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증산작용은요, 햇빛이 강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햇빛이 강할 때 광합성이 엄청 잘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물이라는 분자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식물체 내에. 그랬을 때에는 증산작용을 해서 수증기로 뽑아줘야겠죠. 그 다음 역시 온도가 높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잘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역시 바람이 강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고요. 건조할 때,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고요. 체내 수분량이 너무 많을 때, 땅속에서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식물체 내 수분량이 너무나 과다할 때에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수증기로 바꾸어 뽑아주는 기능이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증산작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정말 뿌리, 줄기, 잎에 대한 구조를 확인하시면서 각각의 기능과 어떠한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뿌리 구조를 단면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를 쫙 잘라놨어요. 안쪽이 확인이 되시죠? 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길다란 관이 몇 가지가 보이죠? 이 관들은 뿌리의 필수적인 관입니다. 자, 먼저 뿌리 아래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뿌리 맨 끝을 가시면 뿌리골무라고 있는데요. 뿌리골무는요, 여러분들 바느질 할 때 보면 엄지손가락에 골무라고 하는 것을 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에 잘못하여 바늘이 찔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의 골무를 끼죠. 뿌리골무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뿌리의 끝을 굉장히 약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뿌리의 끝을 이 뿌리골무가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죠. 뿌리골무는 그래서요, 죽어있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뿌리골무 바로 안쪽에는요, 생장점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생장점의 경우에는 아기 세포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뿌리골무가 보호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생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서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서 길이를 신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생장점입니다. 뿌리가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 길이가 길어지게 하는 곳이 바로 생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쭉 위로 올라가시면 생장점을 지나쳐서 위로 올라가시면 이런 뿌리털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보이시죠. 뿌리털은요, 굉장히 가는 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뿌리털은요, 이 표피세포라고 하는 이 껍질 있죠. 바깥쪽 껍질세포, 껍질을 이루는 표피세포 한 개가 길어져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뿌리털은요, 표피세포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뿌리털 하나가 표피세포 한 개가 길어진 거, 얘도 한 개가 길어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뿌리털의 기능은요, 표피세포는 원래 이렇게 납작하죠.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피세포가 물을 흡수할 때 상당히 조금밖에 흡수할 수가 없어요. 이 흙이나 토양과 맞닿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뿌리털이 생성되어서 이 표피세포 하나의 표면이 이렇게 길어졌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표면적이 넓어졌죠? 그렇다면 이 표면적에 닿는 토양의 일부에서 물이나 무기업류를 흡수할 때 더 많은 양 흡수할 수가 있겠죠. 뿌리털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표면적을 넓혀서 더 효율적인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뿌리털과 함께 표피세포가 존재하죠. 표피세포의 경우에는 이 뿌리를 역시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들어가시면 중앙 부분에 물관과 체관이 보이실 겁니다. 안쪽에는 물관이 있고요. 바깥쪽에 체관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물관과 체관을 좀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관이 여기 안쪽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 뿌리털이 바깥쪽에 있고요. 표피세포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체관이 바깥쪽에 있는데요. 항상 물관이 안쪽, 체관이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물관, 이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이 물관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서 잎까지 그리고 줄기 끝까지 물을 전달해 주고요. 체관의 기능은 무엇이냐?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잎에서부터 쭉쭉쭉쭉 체관을 타고 내려와서 이 뿌리 끝까지 전달되는 기능을 합니다. 체관의 기능과 물관의 기능을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위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형성층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데요. 물관과 체관을 사이로 경계로 가운데에 형성층이 존재하는데요. 이 형성층은 역시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관과 물관 사이에 존재하면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형성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이 형성층은 부피 신장을 하는데 이용되는 부위이고요. 생장점의 경우에는 길이 신장, 형성층의 경우에는 부피가 즉 둘레가 두꺼워지는 거죠. 마치 아기 때 나무의 둘레와 나무 기둥의 둘레와 다 큰 성체 나무의 둘레를 비교해 보시면 형성층의 기능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관은요, 영양분을 이동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체관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관의 경우에는 물만 쭉쭉 위로 올려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물관의 경우에는 죽어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의 기능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뿌리의 기능, 살아있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위는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지 기능을 하고요. 당연히 물과 무기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흡수해주는 흡수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고구마와 같이 우리가 먹는 그런 뿌리 식품들이 있죠. 뿌리 식품의 경우 보시면 뿌리가 저장작용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줄기에 대한 그림을 보고 줄기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의 단면입니다. 줄기를요, 이렇게 자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횡 잘라서 이 줄기의 단면을 일부 피자 조각처럼 잘라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줄기의 단면은요, 역시 줄기 또한 뿌리서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신 후에 줄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줄기의 단면을 한번 보세요. 역시 안쪽에 무엇이 관찰되고 있나요? 네, 물관이 관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관의 경우에는 뿌리에서부터 흡수된 물과 무기양분을 어떻게 한다? 네, 위로 이동시킵니다. 위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관의 경우에는 이 뿌리의 중심 부위에, 뿌리가 아니죠, 여긴 줄기죠. 뿌리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중심 부위에 존재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바깥쪽에는 물관은 안쪽에 있고요. 바깥쪽에는 체관이 있죠. 체관의 경우에는요,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무기양분이 아니라 광합성 산물,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영양분.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영양분이 있습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결과물, 그 영양분을 뿌리까지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체관입니다. 체관과 물관 사이에는요, 이렇게 얇은
형성층이 존재하는데 형성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두꺼워지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형성층의 경우에는 줄기에 부피를 신장시키는 그 기능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기 기능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줄기는 물질, 물이나 무기양분 또는 광합성 산물을 이동시켜서 각각의 필요한 부위에 운반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잎의 기능입니다. 자,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 또한 잎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잎을요,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잎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윗면, 여기가 아랫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두툼해 보이지만요, 굉장히 얇은 잎을요, 확대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자,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잎의 앞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는요, 한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역시 뒷면도 표피세포가 존재하죠. 이게 바로 표피세포인데요. 표피세포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세포가 두 조각, 이것도 잘린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요게 바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세포의 명칭은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이 공변세포는요,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공변세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공변세포는 무슨 기능을 하는 세포냐? 바로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변세포에도요, 정말 재미있게도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라고 해요. 엽록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변세포 또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서 표피의 바로 밑에 쪽에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규칙적으로 들어차 있는 세포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세포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포는요, 바로 책상 조직, 이 세포들이 모여서 책상 조직을 이루는데요. 책상 조직을 이루는 이 세포들에는요, 가장 많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잎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광합성을 바로 이 책상 조직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는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굉장히 듬성듬성 들어차 있는 것을, 엉성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면 조직 안에도요, 엽록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 조직 또한 그렇죠, 광합성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해면 조직 사이사이는요, 듬성듬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가 지나다니다가 기공을 통하여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기공을 통하여 들어온 공기가 이 해면 조직을 통과하여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해면 조직 사이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이라고 하는 그 부위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맥은요, 바로 물관과 체관을 의미합니다. 물관과 체관 사이에는 당연히 형성층이 존재할 것이고요. 체관은 여기 있고요. 물관은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물관과 체관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인맥이라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기능은, 물관의 기능은 물과 무기양분을 이동시키고, 체관의 기능은 만들어진 산물, 즉 영양분을 역시 뿌리까지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잎의 기능이고요. 이렇게 기공과 공변세포의 기능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뿌리, 줄기, 잎의 각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겠죠. 광합성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요, 두 가지 중요한 기작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광합성을 하는 기작 중요하고요. 그 다음 호흡의 기작도 중요합니다. 광합성을 한 다음 호흡을 해야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광합성의 목적은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가 식물체 내에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빛을 받아서 일을 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광합성인데요. 광합성의 정의가 참 중요하죠. 영록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광합성의 전체적인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는요, 물은 물관을 통해서 공급되고요. 이산화탄소는 그렇죠, 기공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된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과 만나면서 영록체 속에서 반응을 하여 포도당이라는 영양소와 그 다음 산물, 영양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노폐물이 배출되겠죠. 산소라는 어떤 산물이 또 나옵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너무 많아질 경우에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자, 이게 바로 광합성 과정이고요. 식물의 호흡 과정은요, 항상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광합성의 경우에는 언제 일어날까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낮 동안에 포도당을 열심히 만들어 두면 밤 동안 또는 낮 동안 식물이 호흡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자, 식물의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 도대체 무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바로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포도당을 광합성을 통하여 만들어낸 거죠. 포도당을 만들어낸 후에 바로 호흡을 통하여 분해합니다.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건데요. 포도당 분해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도당을 가지고 와서 몸속에 있는 포도당이 있겠죠? 그러면 기공을 통하여 들어온 산소와 함께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에너지를 얻고자 하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물은 역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빠져나가고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도 역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필요한 곳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됩니다. 필요한 곳은 어딜까요? 낮 동안 광합성을 하고 있을 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광합성의 큰 어떤 맥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광합성의 큰 어떤 과정, 이런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광합성과 호흡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종종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기작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합성의 경우에는요, 영록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밖에 세포 소기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호흡의 경우에는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광합성은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만 일어납니다. 절대 밤 동안에 일어나지 않고요. 호흡은 살아있는 세포가 살아있는, 즉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낮 동안에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밤 동안에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언제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합성은요, 기체 교환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물질이 기체 물질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반대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해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때에는 산소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호흡의 경우에는요, 반대입니다.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요. 그다음 에너지를 만들면서 배출된 물질, 이 바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의 경우에는 물질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뀝니다.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무기물에서 그렇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로 바뀌고 있죠. 호흡의 경우에는요,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이 무기물, 에너지, 그리고 물, 이산화탄소라는 무기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광합성의 경우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그 다음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 얘다 에너지 받아라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방출하고요. 광합성은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들면서 에너지원, 즉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것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광합성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적용해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1번.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은,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잘 일어날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한번 1번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건조할 때, 바로 정답이 나왔나요? 건조할 때, 습도가 부족할 때, 습기가 부족할 때, 당연히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습도가 높을 때 아니죠. 건조할 때 더 잘 일어나는 거고요.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고 했고요. 햇빛이 강할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증산도 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증산작용은요,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학습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시겠죠. 자, 두 번째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세포의 구조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소기관은 이라고 했네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딱 하나네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보기 중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핵입니다. 세포질에 유전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세포막, 액포에도 유전물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포질은 세포 내부를 꽉 채우는 어떤 액체 물질, 부유물이 좀 있고요. 세포막의 경우에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액포의 경우에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면서 쓰레기 또는 노폐물을 보관해두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호흡에 대한 설명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주로 낮에만 일어난다? 아니죠.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식물의 잎에서만 일어난다? 아니죠.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잎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요. 모든 세포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아니죠.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호흡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자, 4번.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정답이죠. 자, 포도당을 얻는 과정을 광합성행위라고 한다면 그 포도당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바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7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면요. 사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많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정확히 3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관련된 문항을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시면 되는데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체물질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필요하고요. 물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진해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빛의 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시 광합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요. 온도의 영향, 온도도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사막, 이런 데에서는 광합성을 잘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거 3가지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정답이 되겠죠? 자, 물의 양은 아니죠. 산소의 농도 아니고요. 역시 포도당의 농도 아닙니다. 포도당의 경우에는 광합성 산물이죠. 자, 4번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7번 문항은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문항 푸시면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정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생물단원인 광합성 파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앞서 배웠던 뿌리, 줄기, 잎의 각각의 기능 그리고 각각의 구조를 반드시 숙지하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